투쟁 의지를 밝힌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dengu열 환자가 급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기정체로 오후에 경기 남부 지역과 세종, 충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젯밤 KBS에서 방영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서 전국 현안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현안들, 현직 여야 보좌관들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어보는 보자 하니까 코너와 이어지는 뉴진수 코너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자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과 자세히 평가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내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설렘 가득한 연휴에 걱정이 깊은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간병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를 둔 가족분들인데요. 오늘 뉴스레터 K에서는 가족들이 무겁게 지고 있는 간병의 짐, 또 사회가 분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현선 교수님, 그리고 10여 년간 아버지를 돌봐오신 간병 가족 당사자인 조기현 작가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조기현 작가님께서는 이 20살 때부터 아버님을 돌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10여 년이라고 네.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돌봐 오셨고 또 아버님께서는 지금 어디가 좀 편찮으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제 20살 때 네. 한부모 가정이었어서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이제 보호자 역할을 했었고, 네네. 뭐 이후에 사실 회복하면서도 다시 또 쓰러지거나 뭐 급성 신부전을 앓거나 이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치매가 몇 년 전에는 시작돼서 그러셨구나. 지금은 이제 적극적인 간병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보호자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아버님을 돌보고 네. 계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이런 설 명절 연휴에 간병 가족분들이 걱정이 많다고 또 들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분들께서 가장 힘들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요? 네. 예. 저처럼 이제 집에서 돌보는 분도 있는데 요양병원에 이제 가족분들이 계신 분들은 그때 이제 간병의 급여가 올라간다거나 혹은 그때 1:1 간병을 하고 있으면 네. 사실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직접 명절 기간에 들어가시기도 그래요. 하십니다. 비용이 좀 올라가는 게 좀 부담이 아무래도 되시겠지요. 네네. 그런 경우들이 좀 힘들고 지금 한 11만 원, 12만 원, 많게는 15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혹시 한 달로 치면 간병비가 보통 뭐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네. 뭐 한 달 내내 이제 그 급성기 돌봄 상황에서는 한 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부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300에서 같아요. 500 정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부담을 하느니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내가 주 간병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좀 주변에 의외로 일을 그 간병 때문에 관두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들어가야 생업을 유지하면서 이제 간병도 이제 지원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차라리 일을 그만두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뭐 가족분들에게도 가장 큰 부담은 뭐 이렇게 역시나 비용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면 비용 외적인 차원보다는
네, 비용 문제 가장 크고요. 예, 사실 예. 그리고 또 간병은 또 사람이 사람을 좀 돌보는 노동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병 비용을 많이 내더라도 좋은 간병을 받을 수 있느냐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네. 조금 비용 문제와 함께 그런 돌봄 노동, 간병 노동의 질 문제도 같이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병원의 현장 목소리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지금 돌봄 수요가 이전보다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렇죠. 뭐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니까 네네. 노인들은 대개 간병 수요를 이제 갖게 되잖아요. 특히 그 인생 후반부에 가면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우리 조기현 작가님 같은 케이스가 예. 이제 이 한 다리만 건너면은 우리 비단 우리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문제로 이미 이제 다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이 문제를 과연 개인에게 맡겨둘 거냐, 우리 사회가 좀 나설 거냐 하는 것이 이슈가 점점 커지고 네네. 최근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드디어 여야 공이 이것을 거의 첫 이슈로 지금 간병비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간병의 이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병하는 사람과 간병받는 환자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네네. 거기에는 또 반대급부로 돈이 또 들어가게 되고 네. 사실은 돈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실제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돈의 문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최고의 이슈가 돼 왔고 네. 앞으로 갈수록 이 간병비 이슈가 거의 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개인 간의 문제 또 개인의 힘들죠.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을 넘어섰다 말씀이신 거고요. 조기현 작가님께서는 최근에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돌봄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요 간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간병 혹은 돌봄 노동을 바라보고 있었느냐를 좀 점검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게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고 모두가 어느 순간에 아플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저평가되고 사회의 주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돌봄의 가치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느냐. 왜 가정 내에서는 돌봄을 하는 사람은 계속 뭔가 떠넘겨지고 무작정 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간병에 한해서 얘기하면 중국 동포들이 대부분 그 값싼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돌봄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돌봄이 우리 삶에 소중하다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가치를 올릴지도 같이 논의하자. 단순히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를 넘어서서 어떻게 간병에 대한 돌봄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정의도 이 사회가 다시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이 이야기를 했고 좀 이게 더 크게 보아서는 사회가 이제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패러다임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정 교수님께서도 방금 조 작가님 말씀하신 이런 돌봄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실지요? 이제 가치가 낮아졌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대가족 시대 그리고 당연히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부모도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 또 식구도 많았고 그러던 시절이 이 지금 핵가족화로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짧았어요. 지난 한 20년간의 모든 변화들이 생긴 거죠. 지금은 오히려 부모를 모신다는 게 어색하고 부모의 입장으로서도 그걸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가족 구조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경제 노동의 문제하고도 관계되고 맞벌이 부부 모두 다 남자고 여자고 구분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해서 노동을 해서 거기서 생업을 해야만 정상적인 그 생활도 되고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사회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그 활동을 나가게 되면 과거에는 돌봄 수요도 작았고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도 별로 많이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그 수요도 작은 데다가 그것이 발생하면은 대개 가족들이 어느 정도 노력 봉사를 통해서 커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연료, 효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모든 구조가 동시에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겨서는 그 개인의 그 경제 생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거나 모든 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으로서는 왜 이렇게 돌봄의 가치가 없어졌냐고 이렇게 조 작가처럼 느끼기도 하고 네네. 실제로는 여러 가지 간병에 따라 부수적인 뭐 간병 독박이라든지 뭐 간병 심지어는 살인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게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개개인에게 책임을 맡기고 있으나 가족들 자식들에게 그러나 사회는 그것을 그들이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사회가 나서서 도와줄 수도 없으면서 예. 그들에게 어찌 보면은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네네. 알아서 하시오. 그들에게 그런 책임을 부여했으니까 만약에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가지고 부모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책임을 물으려면 그럴 수 없는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사회가 그걸 대신 뭘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는 안 하면서 책임을 물어가는 지금 사법 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다. 이게 바로 간병의 사회화라는 이슈예요. 예. 그리고 조 작가님 지금 복지 제도들 지금들도 뭐 일부 있지만은 이 수급 자격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수급 자격을 입증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던데 이게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그랬습니까? 일단은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책임이 간병 책임도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 자체가 당사자가 좀 신청주의에 기반해서 본인이 정보를 찾고 본인이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조건이 된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먼저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아닌가 보네요. 네, 일단은 하나의 창구에 그 관련된 정보들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없고 관련돼서 뭐 만약에 장기 요양 서비스라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찾아가야 되고요. 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리를 받고 싶다 그러면 또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찾아가야 되고요. 뭐 경제적인 이제 수급비나 이런 지원들은 또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혹은 보호자가 알아서 찾아서 신청하고 그리고 그 기준도 어떤 지침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뭐 중위소득이라 그래서 기준 소득이 뭐 5만 원 정도 초과했다 그러면 당연히 못 받고요.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하고 있어서 이런 당사자가 신청하는 책임을 많이 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창구를 마련은 해뒀지만 뭔가 적극적인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일일이 찾아 먹어야 되고 또 이 기관 갔더니 이 기관 아니라고 그러고 저 기관 가야 되고 갔더니 또 소득이 높다고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닌데 비교해봤을 때는 2304님 안 아픈 사람이 어찌 아픈 사람들 마음을 알겠어요. 이참에 건강보험 체계를 바꿔서 국가가 간병비를 책임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니까요. 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교수님 그 몇 달 전에 정부가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크게 세 가지 안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그리고 간병 서비스 시장 창출이었는데 우선 이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워낙 방대한 얘기고 제가 그것을 그 뒤로 제가 언론에 많이 나가서 뭐 설명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짧고 오늘도 마찬가지나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간병의 사회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고를 해서 좀 자세하게 원고 청탁을 받아서 써놨고 그러나 이제 짧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간병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고 아까 창구 일원화를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우리가 급성기 병원이라고 해서 흔히 오랫동안 거기 거주하지 않고 빨리 수술받고 뭐 하고 나오는 병원을 우리가 흔히 급성기 병원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인 병원들이 사실은 급성기 병원이에요. 오래 머무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급성기 병원에도 환자가 보호자들이 가서 간병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빨리 없애야 되는 거죠. 보호자 출입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간병이 하나 있고 아마 우리 조 작가님도 처음엔 그 상태였을 거고. 근데 이제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계속 그 생활 비슷한 것도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분들이 병원에 있을 때 그 간병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정말 가족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상시 체제니까 거기는 간병인을 아예 고용을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 간병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간병 문제라 그러면 그쪽을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좀 뭐랄까 그 요양병원의 중심의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어떤 한 일부분이 협소한 얘기. 그러니까 이제 협소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의 병상이 지금 27만 병상이니까 일반 급성기 병상 숫자나 비슷할 정도로 많아요. 이미 고령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200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15년 전에. 이거는 뭐냐면 사전에 상당히 진짜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어르신들인데 되게 돌봄이 없이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수준까지 거의 누워 계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예 그 판정을 미리 내려서 1급, 2급, 3급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1등급, 2등급은 이제 시설에 들어가서 계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네. 우리가 보니 말하는 요양원 또는 요양시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장기 요양보험에서 간병비를 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회가 나서서 이미 조치를 해준 겁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어렵지만 한 5조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시설에만. 예, 5조 원. 5조 원 사실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요양병원이라는 것 안에서 현재 가족들이 간병비는 100% 가족이 냅니다. 네. 아까 뭐 400만 원. 요양병원은 보통 공동 간병을 하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면 되게 한 달에 돼요. 그 돈이 추산해 보면 한 3조 원 돼요. 3조 원이요. 예. 그리고 아까 급성기 병원이라고 해서 보호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나. 그럴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또 간병인을 고용을 하거든요. 예. 그게 한 2조 원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10조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10조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아까 창구가 일어나 안 됐다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완벽하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구조를 짜보자 하는 건데 지금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수준은 아직도 그걸 잘 내용을까지는 모르니까. 예.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쉽게 요양병원에 간병비만 대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 언론에도 얘기했지만 네. 이 10조 원이 10조 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사회화가 돼서 사회가 지불해 주게 되면 네. 지금까지 필요하지 않아도 돈 때문에 참고 있었던 사람 예. 또는 여러 여건상에 있었던 사람들도 당연히 사회가 해 주니까 가서 맡기게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무빙 타겟이죠. 움직이는 타겟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 비용은 10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민간이 내고 있는 한 5조 원의 돈을 5조 원은 국가가 장기 보험료도 뭐 결국은 개인 돈이나 그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나머지 5조 원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5조 원으로 끝나지 않고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지금 현재 구조 그대로 놔두고 요양비만 지불한다 이렇게 되면은 돈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요 구조를 같이 바꿔나가는 거고 그럼 바꾸는 과정 중에 아까 우리 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이 제 길을 찾아나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정비된 체계 그걸 먼저 갖추는 일이 필요하고 그걸 제가 가르마를 타주는 어떤 그 매니저를 두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체계인데 이게 뭐 1, 2년 사이의 문제는 아니고 한 10년, 20년에 걸쳐서 우리 사회가 갖고 나가야 되고 또 하나가 더요. 지금 인력수 관련된 좀 문제를 여쭤보려 하는데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자가 230만 명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부 계획은 2027년에 이 이용자 수를 400만 명까지 늘리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던데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병원에서는 당연히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인력 수급에는 어떤 점을 좀 짚어봐야 될까 싶습니다. 제도 관련이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 간호간병 서비스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한 것 중에서 급성기 병원. 급성기 병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가서 수술 받고 잠깐 재활 회복하고 나오는 그런 병원에서 거기도 보호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메르스 사태 2015년에 터졌고 최근에 뭐 코로나 있었잖아요. 이제는 병원에 보호자가 들어가면 안 되니 거기에 보호자가 안 들어가도 되는 병동을 선언을 하고 그 병동에 들어가면 그 건강보험에서 그 병원에 지불하는 돈을 지금 한 5, 6만 원인데 그 10만 원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대신 그 10만 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병원이 알아서 간호 인력을 충분히 하고 간병인을 해서 보호자 없이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소위 말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어려운 말이죠. 요거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2015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8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쭉 늘리겠다고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10만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7만으로 머물고 있고 이것을 아무리 늘리려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안을 한 것은 거기 그 칼럼에서도 이 급성기 병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선은 급성기 병원이 그 짧게 있다 나가는 거예요.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금은 한 병원이 한다 그래도 어떤 병동만 먼저 합니다. 병동 단위로 하니까 그 병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딴 데는 5만 원 받는데 10만 원을 받는 대신에 그쪽에 여기서는 고용 인력을 더 충분히 간호간병 해가지고 보호자 없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중증 환자를 놓으면 또 힘들고 뭐 이러니까 오히려 그런 손이 덜 가는 환자들을 경증 환자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 뭐 받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우물안식 개구리 정말 그 초기에는 그 의미가 있었어요. 간호간병이라는 걸 시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정책은 빨리 폐기하고 앞으로 우리 간호 인력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공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는 모든 급성기 병원이 한 30만 병상 돼요. 지금 이제 7만 병상 정도가 그 간호 서비스 하는 병원인데 30만 병상 중에 진짜 급성기 병상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병상에 대해서 시점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원칙으로 한다. 금지한다. 이런 걸 선언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본이 1997년도에 그것을 완수했어요. 그때 이미 그 간호사의 숫자나 이런 게 우리보다 적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네. 조 작가님, 그 최근에 발간하신 책에서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돌봄 노동자, 그 의사 등이 치료자가 아니라 돌봄의 동료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치료자와 돌봄의 동료는 어떤 차이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치료라고 함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처방하고 뭐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회복을 위해서는 간병, 돌봄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돌봄의 동료가 되자라는 제안은 이 돌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가 합의하고 그리고 이 돌봄이 마치 그림자 노동처럼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통된 테이블로 이야기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뭐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간병인이 제대로 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안 하면 뭔가 민원을 넣게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 간병인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노동 상황에 있고 언제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간병인 입장에서는 계속 이상한 가족 보호자 만나면 내가 간병하기 힘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족 보호자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같이 좀 동료로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돌봄 사회 혹은 돌봄의 가치가 그만큼 존중받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이런 실천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지금 돌봄의 어떤 사회화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돌봄의 짐을 국가가 함께 좀 지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은 앞서서도 초반에 말씀을 언급을 하셨지만은 여전히 뭐 개별 가족이 돌봄을 맡는 사례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되고 있는. 이제 인간의 생로병사. 그 문제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병과 사. 어쩌면 생도 일부 가져돼서 이 의료와 돌봄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인류 공통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개인이 겪는 문제고 이것을 국가가 나선다고 해서 그런 어떤 돈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문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어차피 개인이 짊어지고 또 일정 부분 감수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돈이 많이 관계되죠. 왜냐하면 돈의 문제 때문에 간병이 자기가 그 경제생활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간병인을 고용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나서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는 최소한 우리 사회가 제도를 통해서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돈 있을 때 돈 있는 사람이 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죠. 이것은 인간적인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간병인들은 대부분 그 연변에 우리 뭐 동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중국인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자기 삶의 어떤 그런 소득이나 가족관계 이런 거에서 와서 있는데 그 안에 그 대상 환자는 또 자기의 삶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매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간병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때로는 간병인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게 대우해서 환자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간병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도록이면 제도화한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CCTV를 설치해서
일정한 그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사회가 나서 해줘야 되는데 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고 아마도 간병의 사회화의 상당 부분은 일단은 돈의 문제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회가 개개인에게 맡겨놓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 공통의 자금을 마련해서 하는 방안에 그것도 결국은 다 국민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이용 단계에서 지불하는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냈다가 그리고 사전 지불 그래서 이용 단계에서 완화시켜주면 이용 필요한데 돈 때문에 못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내는 사람은 되게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내요. 건강보험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또 이용하는 사람은 골고루 다 이용하죠. 특히 좀 어려운 사람이 더 이용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을 사회화한다라는 그런 의미 외에도 이것을 그 재산의 문제 뭐 이런 것에서 소득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해소도 양면성을 동시에 갖춥니다. 이게 모든 걸 해결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죠.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라 이런 말씀은 아닌 없죠. 거잖아요. 조 작가님 그리고 이 가족들을 직접 돌보는 청년층 이런 분들하고 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만나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분들은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많이 생계비와 의료비 부담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복지제도가 있는데 내가 신청해서 받지 못한다 혹은 있는지 몰랐다는 그런 사회에 필요한 자원들과 좀 괴리돼서 혼자서 그냥 사적인 자원으로 돌봄을 했던 경험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게 뭐 나이가 어릴수록 더 어렵겠죠. 청소년분들은 더 어려울 테고요. 그죠? 네. 일단 또래 집단에서 그런 정보를 얻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돌봄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 이런 필요가 있어요라고 세상에 말하고 설명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국내에 지금 보건복지부는 한 10만 명 정도 가족돌봄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고립된 상태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그 아버님을 뭐 10년 넘게 돌봐오신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쪽 보건행정 쪽에 또 전문가로서 두 분께 각각 공통 질문 드리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교수님 우선 당사자들의 피부에 좀 와닿을 정책적인 뭐 입안이랄까요? 법안이랄까요? 뭐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요. 뭐가 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인구 고령화랑 맞물린 사회에 요구되는 것이 너무 많고요. 그 하나하나 또 가치가 있고 특히 돌봄의 문제, 노인의 문제가 그중에 뭐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만 충족시키려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우선은 이제 저는 정책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들이 일단 제공이 돼야 돼요. 인력 제공이요. 최근에 이제 그 간호 인력이 핵심 인력인데 그 간호 인력들이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간호대 입학 정원이 10,000명에서 지금 25,0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서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의료 현장과 돌봄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우리 사회가 그러려면 충분한 또 뭐 보수도 또 지불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를 잘 구조를 짜서 우리 돌봄 볼 수 있는 그 인력들이 보충이 돼야 되고 그 간호 전문 인력만이 아니고 사실은 돌봄 쪽은 오히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양하는 그 요양인 그 요양보호사라든지 각종 간병인들을 해외로부터 그 수급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국내에서 그 할 수 있는 문제, 노노 문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제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도 같이 매치돼 있으니까 그런 인력들을 충분히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켜서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한 몇십만 명 좀 그 배출은 돼 왔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일정한 그 배출을 해나가는 그 작업 이런 것들이 아마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뒷받침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완해서 같이 가야 되죠. 조 작가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가장 좀 시급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 게 아픈 가족이 있고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어도 어렵게 공부해서 어렵게 취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갑자기 또 쓰러져서 건강이 악화돼서 급성기병원에 갔을 때 그 이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부담돼서 지금 막 들어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주변에 청년들에게 좀 보여요. 그래서 그 갑작스러운 위기가 되지 않게 그 급성기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좀 시급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래서 꼭 병원이나 시설이 답이 아닐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역에서 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자원도 좀 충분히 있어야 병원 갈 때는 병원 가고 정말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 가고 집에서 내가 좀 더 돌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당사자의 욕구도 그렇다라고 하면 집에서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미래까지도 좀 같이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질병 그리고 이거 치료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의 삶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층적으로 봐야지 단순하게 아팠을 때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지원할 거야 이 논리로 보면 정말 답이 없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도 암담한 시기를 계속 맞다보면 좌절하게 되고 희망이 없어지고 계속 악순환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칼럼에는 썼는데 깜빡 뺀 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바로 이제 재가 서비스라고 그러고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노인들이 움직이기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 개인의 삶에도 좋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용이 더 절약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게 또 인력이 필요하죠. 좀 시간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님 그리고 조기현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귀성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이 시각 가장 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 방향 한남에서 안성 사이 구간 밀리고요. 또 안성부터 시작된 정체는 동대구까지 87km 이어지는데요. 이 사이 안성부터 남청주까지는 67km 막혀서 마음의 여유 가지셔야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평분기점에서 삼락까지 총 46km 구간 정체인데 그 사이 신평에서 금대 2터널까지 또 대동에서 삼락까지는 10km 이상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발안에서 당진까지 30km, 이후 운산터널에서 홍성까지 20km 정체고요. 이후 춘장대와 동서천 분기점부터도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주의하실 구간이 있습니다. 인천 방향 용인 휴게소를 조금 지나 1, 2차로에 걸쳐 사고가 나서요. 덕평부터 차량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후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군포에서 서창분기점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서울 시내도 교통량이 많아서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암사대교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또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은 2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전현직 보좌관의 눈으로 정치권 흐름을 읽는 시간 보좌 하니까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그리고 조응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조 보좌관님은 풀 정장으로 입고 오셨네요. 네, 본격적인 선거 모드입니다. 딱 선거 모드이신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들을 만나는. 자, 일단은 어제 방송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두 분은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는지 짧게 한 줄 평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정 보좌관님 먼저 하실까요? 네. 일단 저희 비대위원장께서 당은 당이고 정은 정의를 하셨으니 저희 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전에 윤한 갈등 일단 일단락됐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의 윤신 논란에 대해서 일축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통하고 있지만 최근 통화한 적 없다. 한 위원장과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 저도 선거 지휘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줄 평이었네요. 네, 자, 조 보좌관님. 그럼 저도 세 줄로. 네. 그 KBS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인간극장 용산편 보는 것 같았어요. 인간극장이 원래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나 특별한 사람들의 보통 이야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는 특별한 인물인 대통령의 특별한 이야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야기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보통 이야기인 것 같다. 네. 말씀이시고요. 자, 내일이면 설 연휴 이제 시작됩니다.
뭐 설 연휴 앞둔 정치권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좌관님들은 보통 설 연휴엔 뭐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요즘처럼 총선을 앞둔 때는 지역구 활동으로 또 바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 보좌관님. 저희는 뭐 삼지대 통합 때문에 예. 뭐 매일 연일 회의입니다. 어제부터. 네, 그리고 뭐 지역구 선거 준비 들어갔고요.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바로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김민정 보좌관님. 저희 사실은 보좌진 입장에서는 1년에 명절 설하고 추석 중에 그나마 보좌진이 마음 편히 쉬는 게 설일 때인데요.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설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다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다들 이제 치열하게 보내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 이제 공약개발본부 단장을 맡아서 그 실무 작업하느라 또 막 지역은 지역대로 관리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뭔가 다크서클이 조금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오늘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당대표 이름으로 주던 6천에서 7천만 원 선물 대신에 전액 연탄 기부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당대표 이름으로 한 6, 7천 드려서 이렇게 명절마다 선물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죠. 어느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뭐 의원들한테도 주고 근데 뭐 당직자들한테 사실 선물을 줍니다. 아, 그래요? 당대표가 회사로 치면은 그러니까 회사 사장인데 직원들한테 이제 뭐 스팸도 주고 원래 뭐 참치 통조림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당직자들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아요. 선물 안 주면. 좀 보좌님 서운하세요? 저희는 기존에 이제 당직자들도 받을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관례적으로 주요 인사가 뭐 기관장이라든가 외교가 외빈 주요 외빈들한테 인사차 이제 명절이니까. 네. 그래서 어떤 좀 관례이자 또 문화 뭐 그래서 이제 그냥 선물을 드리는 건데. 글쎄 뭐 이게 전체 비용은 뭐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크다고 하는데 이게 선물해 보셔서 알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 개개인별로는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그 명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규모가 비용이 커지는 건데 그래서 뭐 당직자들 분이 못 받았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 선물 대신에 연탄 한 7만 장 넘게 7만 한 2천 장 정도 할 수 있다고 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가 되시나요? 저는 뭐 이거를 아이디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보면은 이제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잘 애써주시는 뭐 예를 들면 환경미화 담당하시는 분들, 방옥과분들 뭐 이런 분들 잘 챙기시고 지금 당에 오셔서 또 그 당사에 있는 분들을 또 그렇게 챙기시고 같이 식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주던 선물 그 비용을 이제 전액 연탄으로 바꿔서 이제 기부를 이제 하기로 한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한겨울에는 이제 약간 이제 도움의 손길이 많잖아요. 근데 대려 지금 이제 입춘 지나고 이제 봄 다가오는 시기에는 오히려 좀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좀 빈틈이 있다고 해요. 사각지대나서 아마 그런 분들을 좀 촘촘하고 세심하게 보듬자 뭐 이런 취지에서 스태프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다른 기부 방식도 있었을 텐데 연탄 아이디어 어떠세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 보이긴 한데 왜 여의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못 했겠어요. 정당이 어디에 기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법 위반 문제가 다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그렇 이게 제한이 없다고 하면 정당이 막 기부를 하겠죠. 자기의 자금으로. 그러면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당이 특정 어떤 사람들한테 혹은 단체에게 기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 정치자금법이나 아무튼 여러 가지 김영란법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것들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기부를 하는 것도 사실 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당장 지금 내가 연탄 기부하고 싶다 그러더라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지금. 기부 행위가 약간 다르게 비춰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표 행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저는 뭐 아이디어는 좋기는 하지만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야 지도부는 모두 설 연휴 앞두고 오늘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에서, 민주당은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났고요. 서울역, 용산역 각각 장소 정하는 거는 뭐 상호 조율을 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역, 민주당이 용산역 특별히 어떤 노선 따라서 공략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가? 왜 장소를 이쪽을 선택했을까요? 아니 통상 대표적인 역하면 서울역이니까 많이 서울역 가서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뭐 귀성 인사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당 지도부 가면 쭉 도열해 계시잖아요. 도열하고 또 취재진 엄청 또 많이 몰리죠. 또 실무한 당직자들까지 있으면 사실 이제 뭐 모든 당이 서울역으로 우르르 가면은 사실 귀성길 국민께는 사실 불편드리고 민폐일 수도 있어서 아마 이제 뭐 보통은 서울역 많이 가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봤을 때 뭐 서울역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용산
현역 가자 아니면 수사역까지 생겼으니까 뭐 수사역 가자 뭐 이거는 그렇게 당이 알아서 각자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용산역은 광주나 전남 가는 호남선 출발지고 서울역은 영남권 관통하는 경부선 출발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았나 했는데 예전에 저도 찾아보니까 민주당도 서울역에서 인사한 적이 있고 예, 그건 그때 뭐 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현욱 부장관님. 수서역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수서역으로 가고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도 뭐 목포 동부시장 찬다고 하지만 제3지대 인사분들은 내일 오전에 수서역에 모이시는 거죠. 설 귀향 인사 같이 드리는 건가요? 내일 용산역입니다. 용산역에서. 네, 용산역 8시입니다. 용산역 8시고 네. 이준석 대표가 수서역에 가는 거고.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SRT를 하는 수역을 갖고 내일 3지대 인사가 전부 총출동해서 용산역으로 기성인사를 합니다. 자, 근데요. 지금 조홍천 의원님하고 이원우 의원님하고는 새로운 미래와의 공동 창당대회 1시간 전에 이 갑자기 좀 불참 통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에 설 인사드리기가 조금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전혀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뭐 일요일 날 일인데 그리고 나서 어저께부터 다시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했고 오늘도 회의를 했고 뭐 만나자마자 가장 쉽게 합의한 게 사실은 귀성인사 같이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뭐 여러 일이 있었지만 뭐 빅텐트를 치자 대통합을 이루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 최종 목표에 대해 가지고는 의견을 달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같이 해왔었고요. 1시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배경이 뭐가 있었을까요? 뭐 이낙연 대표 측의 새로운 미래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미래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창준이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두 그룹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저희 미래대연합 내부에서의 그 빅텐트로 가는 경로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는 그 새로운 미래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된 거고 나머지가 남게 된 겁니다. 네. 지금 협상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총선이겠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이낙연 대표 대선 불출마 얘기는 사실은 나온 적도 없어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있고 뭐 여러 여론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 3지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로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는 높지만 현찰은 되게 없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도 이런 상황인데 무슨 대선을 논하는 건다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무슨 대선 후보로 나서지 말아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낙연 신당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지지율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지금 조홍천 이원우 의원께서는 제3지대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하셨고요.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새로운 선택 그리고 이 두 의원님 그리고 제3지대 세력이 어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셨던데 합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진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창당을 전제로 한 통합공관위 구성은 합의가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합류를 했으면은 벌어졌을 일, 그리고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합류를 안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제안을 다음 날이죠.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회색지대에 남게 된 거잖아요. 이원욱, 조홍천 두 의원. 저희는 이제 당이 아니고 그냥 두 명의 의원입니다.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5대 가치라는 걸 최소강령으로 제안을 했고 대통합을 그러니까 합당을 전제로 한 통합공관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첫 회의를 했고 오늘 아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내용은 그 통합공관위를 만들자 그리고 비례대표 추천 방식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당명과 그다음에 지도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현재 최종 막판 조율 중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비례대표 순번도 지금 어떻게 정할지 논의가 됐나요?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숙고 마지막에 이제 각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해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요. 당명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정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각 당에 이제 당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는 당이 아니고 현재 당이 3개가 있는데 각 당원들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면은 2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있는 당명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당명을 선택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뭐 여론조사 방법이 됐든 뭐가 됐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김민정 보좌관님, 지금 제3지대 이런 본격적인 통합 움직임 보이는 상황 신경 쓰실 겨를 없으시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실은 이게 딱 지금 여의도 상황인 거예요. 저희 당은 이제 그 내부 공천 과정에서 내부만 잘 그걸 단도리를 잘하면 되는 거고 셈법이 복잡한 거는 제3지대 민주당일 거거든요. 이제 그 위성 정당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 저 지난주 일요일 날 사무실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창당 대회가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미래가 이름이어서 아니 뭐지? 왜 개혁미래당이 아니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오히려 저희 당은 지금 굉장히 단순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제3지대는 빅텐트를 이루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지지율도 그렇고 이제 구도를 봐도 민주당 탈당파로만 단순히 뭉친 세력으로는 이제 기존의 민주당과 차별화가 안 될 거다. 왜냐하면 당장에 지난주 당명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신당 쪽에 그 강성 지지자들께서 뭐 문자폭탄 보내고 막 이랬다잖아요. 그게 사실 봤을 때 기존의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조홍천 신당이 아니죠. 원칙과 상식. 이게 굉장히 지금 유리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그때 당명 공모 한다고 했을 때 차라리 저 같으면 개혁미래당으로 갔으면 개혁미래당으로 합당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 개혁미래당이 현역을 3명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개혁신당과의 빅텐트 협상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인데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2월 15일이 정당 보조금 지급일이고 제3지대 2월 15일 전까지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정당 보조금에 대한 그 어떤 개요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현역 의원이 6명인 정의당이 분기별로 8억 원 정도 받았다고 한다면 제3지대 정당도 통합만 잘하고 하면 현역 의원만 좀 5분 이상 확보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 보좌관님? 네,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이라는 게 원래 그 정당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크게 이제 뭐 2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제 주는 돈이 있고 그게 1년에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이 나가요. 전부에 그게 딴 5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1,000억 정도 나가게 됩니다.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하니까 올해 1,000억 정도 나가게 됩니다.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 보좌관님, 지금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 태세인데 위성정당의 경우에도 2월 15일 전에만 만들면 이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성정당도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5% 그러니까 5석 이상 20석 미만일 경우에는 5%씩 배분이 되니까요. 일단 이게 20명 이상 의원 있는 교섭단체 정당이 절반 가져가고 20석 미만에서 5석 이상 가진 정당에게는 5%씩 배분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5석 미만일 경우에는 직전 총선에서 이제 2% 이상 득표해야 되는데 지금 위성정당들이나 제3지대 같은 경우는 직전 선거 이력은 없으니까 5명 이상을 확보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 했을 때 그래도 그 5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여기 해당되면 저는 이 문제는 꼭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3지대는 뭐 5석이든 몇 석이든 이건 어찌됐든 제3지대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뭐 사실 목표는 뭐 100년 정당이든 아무튼 영속적인 정당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석수가 몇 석이 되면 정당 보조금을 받는 게 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위성정당은 사실 떴다방 정당이잖아요. 선거만 끝나면 돌아가겠다고 하는 정당인데 지난 총선 때를 보면은 미래한국당이 얼마를 받아갔냐면 67억 원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 24억을 받아갔어요. 국고보조금으로. 70억이 넘네요. 합치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꿔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 8명이 넘어갔고 미래한국당은 현역이 2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가니까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정당을 위성정당을 또 빨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상보조금하고 선거보조금을 2개를 합쳐가지고 67억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어차피 없앨 당에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군소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선거 보조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비례대표 선거를 치르게 되면 가가호 전부 다 가구별로 선거 공보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받아보면은 지역구 후보가 들어오지만은 각 정당별로 공보물이 들어오는데 양당의 경우에는 뭐 8페이지짜리 공보물이 들어오는데 진짜 군소정당은 한 페이지짜리가 들어오고 양면으로 이렇게 네. 어떤 데는 손바닥만한 데도 들어옵니다. 얘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떴다방 정당, 위성정당 두 군데는 67억 24억을 받아가니까 진짜 멋진 공보물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 부분을 꼭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는 말씀이시고. 자,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지금 현역 의원분들 얼마나 파견할지도 관건인 것 같은데 그 보자고 한 분들 입장에서는 위성정당으로 파견 가는 것 좀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저는 지난번 총선 때는 파견 나간 사례가 저는 해당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게 그당 간다고 해서 그렇게 보좌진이 뭐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그럴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가는 의원이나 보좌진이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하는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연이 있는 의원이 가게 되고 그 소속 의원실 보좌진이 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담을 갖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보좌진의 경우에는 거길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겠죠. 네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실의 김민정 보좌관 또 조홍천 의원실의 조현욱 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도 항암 치료를 받고 축 처진 몸으로 병실 창밖을 바라보는 동규. 완치된 줄만 알았던 백혈병이 올해 초 재발한 건데요. 이런 아픈 동규 곁을 지키는 건 할머니뿐입니다.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아빠와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엄마. 어려운 환경 속 병마와 싸우는 동규를 볼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은 타들어만 가는데요. 할머니 역시 뇌출혈과 심장병을 앓고 있어 위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 쌓여가는 병원비와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동규와 할머니가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번 설 연휴에도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쪽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내일도 일부 중서부와 남부지방의 공기가 탁하겠고 서쪽 내륙은 안개도 짙어져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남부, 충청, 전라권 내륙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구간이 있겠고요. 공기질은 경기 남부, 충청,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종일,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은 오전 한때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광주가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안팎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이 5도, 강릉, 대전 7도, 광주, 제주 8도, 부산은 11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설 당일인 모레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일부 서쪽엔 비 소식이 있어 도로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모레 오후 충청권 남부와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고 제주도는 연휴 후반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 산지의 경우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6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논란과 관련해 정치 공작을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면서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대 양당에서 이탈한 제3지대 인사들이 이른바 빅텐트 구성을 위해 이틀 연달아 만났지만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인재 영입 경쟁이 한창입니다. 공관위를 중심으로 공천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부적격자 29명을 발표했고 연휴 직후부터는 현역 의원 컷오프를 가릴 공관위 면접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이자 인재 영입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철규 의원입니다. 네, 우선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희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의원님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평가하긴 뭐합니다만은 전 방송 내내 시청했고요. 네네. 우리 대통령께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서 특유의 담백하고 진솔한 어조로 그동안의 국정운영 방향과 성과에 대해 국민들께 가감없이 전달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네. 아마 다양한 현안들이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저게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정제된 대담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진솔하게 설명드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구체적으로는 물가 관리랄지 의대 정원 확대랄지 저출산 또 남북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의원님이 들으셨을 때 이건 정말 인상 깊었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몇 가지만 꼽아주시죠. 우선
우선요. 네네. 우리 외교 안보 문제죠. 우리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네. 한미 관계, 한일 관계가 사실 파탄나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네네. 파탄 직전이었잖아요. 한일 관계는 파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미 관계도 동맹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예. 이걸 정상화시킨 부분이 제일로 좀 뭐랄까 평가하고 싶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 의사 문제, 의료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뭐합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 보면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결정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대개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과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진솔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그런 부분이 특별히 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네. 또 일부 민감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네. 질문이었겠죠. 최근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되긴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답하셨는데 민주당은 사과가 없었다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종부국이라고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을 소위 이 목사라는 분이 과거에 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온 이 정치 몰카 공작입니다, 이거요. 네네. 네, 아쉬운 점이 있죠, 분명히요. 사실 이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논란에도 이 공작에도 휘말리지 전혀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짧은 시간이지만 드렸고요. 또 아쉬움과 또 그다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할 걸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자꾸만 국정의 발목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것 부분대로 평가를 국민들이 해주실 것이고요. 민주당이 적어도 이 정치인의 가족, 배우자 문제로 이렇게 공격을 해대는 건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동안 이 공금을 가지고요, 일제 산불도 사고 또 쇠고기 초밥 사 먹고 이런 것도 모자라서 코로나19 예산에 써야 할 예산을 가지고 사적으로 썼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 언론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요. 이 아름답고 또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저께 대통령께서 아쉬움과 미안함을 갖다가 표현하셨고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로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걸 더 이상의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와 이른바 대통령실 출신 예비 후보들에 대한 특혜 여부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대통령실의 후광이라는 게 있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입장도 내셨는데 공관 의원으로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조하실 말씀이 있으실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요, 비교적 제가 좀 상세하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그대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정치권이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겉으로는 아니다 하면서 뒤로는 다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조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분들 또 이 정부에 몸담았던 분들이 다 어떤 처신을 하고 있나요? 일부 과거에 우리 당에 몸담고 있던 분들이 이 대통령실에 갔다가 또는 정부에 몸담았다가 이 본인의 연고지로 간 건 있어도 적어도 새로이 이 정치를 시작한 분들은 그분들이 좋은 곳을 편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할 겁니다. 어떤 특혜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불이익을 오히려 그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문정부 때 청와대에 가서 몇 개월짜리 계급장 달고 나와서 소위 그들이 말해서 당선되기 쉬운 곳에서 대거 수십 명이 이 국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그런 곳이다 그런 상황에서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로 전혀 그런 게 없다. 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것은 오로지 우리 공관위가 만들어놓은 또 당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네.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분들 또 특히 또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바라는 지지하는 분들을 공직 후보로 추천할 것입니다. 예. 이미 뭐 한 차례 지난 그 6일이죠. 전체 공천 신청자 800명 넘는 분들 중에서 29분 정도를 부적격 대상자로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는데 선정 기준도 청취자분들에게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날 뭐 지금 말씀하신 부적격이라고 우리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공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29분 정도를 저게 1차 형식적 흠결이 있다 그래서 저게 제외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일부 비판하는 분들은 또 한두 분을 가지고 왜 그분들은 뭐 무슨 말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외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6일날 심사는 오로지 형식적 흠결을 심사한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뭐 범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심사 대상이 아니고 면접 때 또 걸러낼 것입니다. 이번에는 총선기획단 우리 당이 총선기획단이 마련해 놓은 기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공천 기준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처럼 범죄자들도 형을 선고받아가지고 파렴치한 또한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이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까지 자격을 주고 공천 자격을 주고 경선에 참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철저히 걸러냈고요. 또한 사면 복권이 됐다 할지라도 국민들께서 같이 어려운 뇌물범죄 또한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라든가 또 이런 강력범죄 같은 이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분들은 사면 복권이 됐다 할지라도 전부 다 자격심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당도 달라져야 되고 국민들도 다른 시각으로 정치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이런 공천 작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당사자분들께 안타깝고 좀 아쉬운 마음이 계시겠지만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심사를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면 김성태 전 의원께서는 좀 불만이 많으신가 봐요. 되게 의원님에 대해서도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당사자고 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감정이 주스러지지 않아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누가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기준을 바꾸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 이 개인적인 문제니까 말씀드리기에 뭐하지만은 엄연히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일반적 기준 그것도 이제 우리 총선 기획단이 우리 만들어놓은 기준에 해당되다 보니까 그분이 일단 제외되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적 이 제재니 또한 음모니 하는데 그런 말씀이 국민들께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선 중진분들에 대해서 당내 험지 출마 요구에 우선 5선의 서병수 의원께서 이를 수용하셨고요.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셨고요. 계속해서 다른 분들도 이런 요구에 좀 동참하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이 양면이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께서 우리가 이 험지라고 하는데요. 이 험지가 어디 있고 양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외 지역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고요. 원외 지역에 이렇게 출마해 주시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관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지역에도 이미 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후보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비교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도 봐서
우리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부산, 경남 등지에서였는데 향후에 혹시 영남권 중진분들에 대해서도 이 원외 지역 출마 요구가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네. 단순히 다선이라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역마다 유권자들의 이 요구,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 다를 겁니다. 네.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할 일이지 무조건 다선을 했다 해서 원외 지역 다른 데 가라. 이거는 권투를 잘하는 분 보고 이 태권도 이 룰을 적용해가지고 예. 이 시합을 하면 그분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질문으로 제가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떤 지역, 특정인, 이런 네.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네. 적합한 곳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원외 지역 출마 요구가 있기는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 서울 출마를 선언한 분들 대부분이요. 지금 강남 지역 또 한강벨트 이쪽에 좀 몰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일부 지적도 있던데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도봉이랄지 강북이랄지 노원, 중랑, 은평 같은 비교적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좀 인물난이 좀 극심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두 가지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가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은 자신과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좀 전에 이렇게 이 민주당 강세 지역에 인물난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우리 도봉에도 훌륭한 우리 후보들이 계십니다. 도봉의 김선동 전 의원님과 김재섭 우리 청년 정치인이죠. 이런 분들이 벌써 4년 또는 10여 년씩 지역을 누리면서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북만 하더라도 최근 우리 부장판사 출신의 청년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전상범 전 부장판사가 후보 등록을 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각 지역에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난을 겪고 있다 하면은 거기에 현역 국회의원, 민당 현역 국회의원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고요. 더 경쟁력 있는 분들입니다. 많이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물난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이 강남 지역하고 한강벨트에 몰려 있다는 비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위한 이건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곳이고 또 자기가 이 연고가 있는 곳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쟁이 좀 치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훌륭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즐거운 비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원외 지역이라고 칭한다면 원외 지역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신 곳에 출마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역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기 인재들이 많이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또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개별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요.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의 원외 지역이고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도 아주 좋은 후보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이 민주당의 인재들이 몰려있고 우리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서운하죠. 네네. 어쨌든 지금 현역 프리미엄이 민주당에 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그 지역을 오랫동안 아주 공들인 유능한 후보들도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있고요. 이번에 새로 영입해서 모신 우리 젊은 인재들이 그곳을 가고 싶다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의원들보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역이냐 원외냐의 차이일 뿐이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든가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나 업적이라든가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총선에서 우리 유승민 전 의원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출마론도 언급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우리 유승민 전 의원께서 당에 남아서 이렇게 이 당과 함께 하겠다는 결정을 해주신 것은 많은 당원들이 높이 평가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난 발언 이후에
곧바로 이것이 어디 출마를 한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결정할 사안이나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의 의사와 그다음 또 당 지도부 등과 상의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거대 양당의 어떤 공천 심사가 지금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3지대 신당들이 또 본격적인 이른바 뭐 이삭줍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나선 듯한데 여당 입장에서는 혹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새 분리기에 신경이 쓰이신지 아니면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선거는 어차피 이 정당을 선택하는 겁니다. 유권자들께서요. 네. 그런데 뭐 조금 전에 이삭줍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도 이 해당되는 분들이 또 듣기가 좀 거북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는 이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당이 어차피 많은 분들이 경쟁력 있는 분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합리적인 절차 과정을 거쳐서 우리 후보를 선출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론조사에 의한 이런 공천 심사 또는 때로는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우열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다시 경쟁이라는 이 무대 위에 올려서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함께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로지 본인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다른 당을 선택하는 거야 본인의 자유겠지만은, 지금은 적어도 거의 다당 여러 당이 있다 보니까 모셔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나중에 참 오랫동안 정치하셔야 할 분들이 그런 것이 나중에 본에게 부담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빌미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0명 넘는 분들을 총선 인재로 또 영입을 하셨더라고요. 이 중에서 8분인가요? 그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또 도전장을 낸 것 같고요. 영입 인재분들의 어떤 아까 험지라는 표현보다는 원외 지역, 뭐 어려운 지역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험지 출마 선언이 시사하는 바도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가 모셔온 분들인데요. 그분들 모셔올 때 그분들이 확고하게 어느 지역에 가서 이 잘못된 정치 시행을 바꾸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곳이 우리가 저희들 입장에서 굳이 그게 아주 어렵고 환경이 나쁜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어찌 보면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시지 못한 부분도 책임도 저희 당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시는 분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준비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 이번에 영입한 분들 중에 우리 YTN의 앵커를 하시는 호준석 전 앵커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강북갑의 전상범 전 부장판사 또한 어저께 저희들이 영입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라고 하던 이 화성에 출마하고자 하는 한정민 연구원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시험부터 어려운 곳에 본인들이 가서 승리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분들이었고요. 또 수원에도 우리 전 박문규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김현준 전 국세청장,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같은 분들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원외 지역에 자진해서 나가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본인들이 쌓아온 경험, 그들이 성취해온 이런 업적들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도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진종우 이사까지 좀 들어왔던데 국민의힘에서는 특정 분야에 좀 전문성 있는 분들 인재로 영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향후에도 혹시 깜짝 인사 영입 계획 있으실지요? 네, 깜짝 인사라기보다는 이제 좀 오랫동안 네. 우리가 이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하셨던 갤럭시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동진 대표님이라든가 또 우리 올림픽 역사상 사격에서 3연패, 유일무이한 3연패를 한 진정호 선수 등 이런 분들을 모시게 된 것은 이분들의 삶이 살아온 삶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젊은이들에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줄 것이고 그들이 살아온 이 삶의 여정이 그런 경험이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에 또 경험을 다음 세대들에게 또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모실 겁니다. 더 모실 것이고요.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은 저들은 이 모신 33분의 영입 인재 모두가 정치권과는 거리가 멀던 분들입니다. 또한 돌려받기 공천에게 이 영입도 없습니다. 이미 특정 정당의 본 자당의 단체장 후보로 나갔던 사람을 영입 인재라고 돌려받기 하는 거. 또한 저희 당에도 이 김구 선생님의 손녀 분이 김명님이죠. 김명님이 저희 당에 이미 입당을 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다시 돌려받기로 이 입당 영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은 그런 분들 재탕 삼탕하는 이런 영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무슨 좋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이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모셔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명들 잘 보내세요. 네. 자, 실시간 교통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일찍 퇴근하고 귀성길에 오른 분들 많으시죠? 지금 출발한다면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40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 7시간 걸립니다. 정체 가운데 사고 발생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남사부근 사이 24km 정체고 안성부터는 남청주까지 총 67km 쭉 막힙니다. 이후 회덕에서 비룡까지 외관에서 칠곡까지 정체입니다. 금호분기점 진입로 1차로에는 승용차 사고 나서 일대로 혼잡하고요. 이후 도동분기점부터 동대구까지 또 노포에서 경부선 시점까지 쭉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당진까지는 26km, 대천에서 무창포까지도 정체고요. 종천터널 부근에는 1, 2차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마도에서 남한산까지 속도 더딥니다. 서울 시내도 교통량 많은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 20분 걸리고요. 그 사이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입시비리 혐의 또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요즘 재판을 받아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2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네요. 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조국 전 장관에게 허위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서 1심에 이어서도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추가적인 입시비리 혐의하고 재산신고 허위 문제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번 2심 판결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 것 같은데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입시비리 혐의부터 한번 보죠. 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입시에 관련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입시 업무를 방해한 과정인데 조 전 장관이 공모 등으로 가담을 했고 일부는 조 전 장관이 PC로 직접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된 사실이 또 인정이
인정이 됐습니다. 정전 교수 재판 때 상당 부분 가려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객관적 물증이 있는데도 조 전 장관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질타를 했는데 오늘 2심 재판부도 조 전 장관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조 전 장관이 몇 차례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것도 이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이 부분도 지금 인정이 됐고 직권남용에 있어서 유죄가 나온 거네요. 네, 이 사건은 이제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그렇습니다. 유재수 당시 금융감독원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정치권의 청탁이 들어온 것이 그 동기였고 이에 따라서 조국 당시 수석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권으로 하급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이 유죄가 선고가 된 것이죠. 그때 그 또 다른 분도 계셨잖아요. 뭐 백원우 비서관, 그다음에 박형철 비서관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월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들의 지시를 받고 감찰을 중단했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됐군요. 그냥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는 처지였다. 뭐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는 있었지만 행위에 대한 어떤 취지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무죄다라고 선고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노환중 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았네요. 네, 조민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는 그런 판결은 유지가 됐고요. 대신 고위공직자인 당시 조 민정수석에게 주는 것임을 인식을 하고 지급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이 됐습니다. 노환중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재산신고에서 정경심 전 교수의 투자 사항을 누락했던 것이라든지 또 정 전 교수가 수사 당시 증거를 은닉한 행위를 교사했다라는 혐의 이런 것들은 조 전 장관이 이것을 몰랐다라고 인정이 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선고 내용 중에서요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요. 조국 전 장관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법정 구속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요? 1심도 그렇고 이번에도 법정 구속이 안 됐는데요. 이게 대법원의 예규가 바뀐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대법원의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57조가 있었는데 그때는 실형을 선고를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 구속을 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속한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뭐 증거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염려가 없다 해서 기각을 시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실질심사 때 이제 구속되는 경우를 보면은 사유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뭐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과 뭐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들이 예규가 이제 바뀜으로써 이런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실형은 받았지만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군요. 자, 법정 구속을 좀 피하면서 일단 조 전 장관은 나왔는데 취재진에게 또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궁금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했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 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판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고 밝혔고요. 또 앞으로 검찰 독재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다 라는 입장까지도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는 피선거권이 유지가 되고 또 법정 구속까지도 피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앞으로 정치 행보를 어떻게 하게 될지 또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또다시 초유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고는 상고대로 하고 그러면서 검찰 독재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치 행보일까 하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서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오늘 구속 상태로 송치가 됐네요.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 운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클럽 DJ 안모 씨를 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에
20일에 강남구 논현동에서 안 씨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원을 치워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도주 우려가 인정이 돼서 지난 5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술 먹고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치는 사고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더군다나 이 지금 구속 송치된 안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만취 상태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고 낸 이후에 이 행동도 비판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사고 당시에 안 씨가 이제 측정이 됐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면 면허 취소 수준이 0.08%거든요. 그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밀 검사 의뢰를 또 경찰이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안 씨는 사고 직후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라고 사고 내놓고 그렇습니다. 강아지 끌어안고 있었다고요? 네, 네네. 그래서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 안모 씨는 모친을 통해서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속에 안겠다라고 하면서 사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연히 평생 가슴속에 안아야 되고요. 처벌은 처벌대로 당연히 받아야 될 테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지금 피해자분이 왜 항상 이렇게 좀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일까? 배달 노동자시더라고요. 네. 동료 배달 노동자분들도 이렇게 추모 발길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이미 배달 노동자와 시민 등 1,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숨진 배달 노동자를 위한 임시 분향소가 논현동 거리에 마련이 돼 있고 사고 당시에 착용했던 헬멧 그리고 동료들의 근조 화환이 놓여져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새벽에 일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자주 본다라고 하면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재판 결과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친모가 아이들을 살해한 뒤에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이 충격적인 사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네요. 네,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를 했고 또 그 주검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 살인 및 시체 은닉으로 구속 기소가 됐던 30대 A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요, 그죠? 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징역 8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A모 씨는 2018년 11월 그리고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한 다음에 집이나 병원 근처의 골목에서 목 졸라 살해를 한 다음에 영아들의 주검을 냉장고에 보관된 것이 확인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럴 거면 아이를 왜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범행이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지난해 5월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산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생 신고는 안 된 여기서 이제 포착이 돼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조사를 더 해보니까 이 A모 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이미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A씨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피고인의 범죄가 살인이 아니라 영아 살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던데 재판부는 인정을 안 한 거죠? 네, 영아 살해죄는 보통 살인죄에 비해서 형이 경감이 되거든요. 최대형이 10년이기 때문에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을 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을 때 이제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적용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물론 이제 영아 살해죄도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살인에 비해서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재판부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합법적이거나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살인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피고인 변호인이요. 냉장고 보관은 추후 장례를 위한 것이었고 시체 은닉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참 하면서 이 수원구치소는 피고인이 또 만삭의 몸이라 구속 집행정지를 해달라 이런 건의까지 했네요. 네. 시체 은닉이 아니라는 주장 그리고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건의 이것을 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시신을 옷으로 감싸고 봉지에 넣어서 주거지의 냉동칸에 보관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지적을 하면서 이거는 시체 은닉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만삭의 몸입니다. 이 피고인이. 그렇지만 구속 집행을 정지할 필요는 없고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 보호하에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근데 재판부가 지금 살인 혐의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네. 검찰이 아까 구형은 15년을 했는데 이것보다 낮은 8년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뭐 일부 우리가 뭐 정상 참작이라고 표현한 거 참 그렇지만은 네. 이런 것까지 있었기 때문에 좀 낮아진 걸까요? 네, 일단 검찰과 판사 쪽이 살인 유형을 아예 달리 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 네. 양형위원회에서는 살인 유형별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것을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재판부는 참작 동기 살인이라고 본 건데, 그러니까 영아 살해죄로 낮추지는 않고 살인은 그대로 인정을 하되, 근데 살인 중에서는 형량이 낮은 범죄 유형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어려운 형편의 세 자녀가 있었고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작 동기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안컵 참 아쉬웠습니다. 네.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서 지면서 대회 일정을 좀 생각보다 조기에 마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오늘 밤에 귀국을 하네요. 모두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클린스만 감독하고 황인범, 조현우 등의 대부분의 대표팀 선수들이 오늘 밤 9시 15분쯤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할 예정인데요. 네네. 다만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의 유럽파 선수들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카타르에서 곧바로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입국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결과 보니까 또 카타르가 이겨서 올라갔고 요르단 네. 올라갔고 이제 결승전 붙던데 요르단전 패배 직후에 상당히 좀 자책하는 글을 올린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인데 어떤 글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온통 경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감사 인사가 너무 늦어졌다라고 하면서 경기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아쉬웠지만 잘 도착했다라고 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제가 주장으로서 부족했고 팀을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재차 자신의 책임을 거론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감사하고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주장이 어떤 부담감 또 막중한 책임감 그러면서 또 고마움과 미안함 네. 거기다가 얼마나 또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래서 공항에서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가는 영상도 지금 나오던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고생했던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클린스만 감독도 아까 귀국 지금 인천공항에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입국장에. 네. 거기서 어떤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네, 이번 대회에 대한 총평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고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은 예전에도 선임 이후에 잦은 외유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4강 경기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회 끝나고 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가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었고 일단은 이제 한국으로 간다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네. 오늘 기자회견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다음 목표라고 밝혔어요. 감독에서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또 여론에서는 거취를 두고 굉장히 논쟁들이 달아오를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네. 어떤 입장을 클린스만 감독이 내놓을지 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어떤 뭐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갈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에 대한 어떤 거취 관련해서도 질문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 넘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클린스만 감독 어떤 말씀을 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구적 참견 시점 프로 참견러죠.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어떤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오실지 궁금한데 지금 보니까 중남미 뭐 여기서 산불이 여러 나라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네. 뭐 칠레 산불 엄청 컸다고 하고요. 뭐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뭐 계속해서 연초부터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나 중남미 특히 남미 하면은 이 커피 뭐 브라질산 등등 해가지고요 경작지로 유명한 곳인데 오늘은 이 커피와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남미 중에 특히 콜롬비아 커피의 나라로 유명하죠. 네. 그 콜롬비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안데스 산맥 기슭에 조금 높은 구릉지대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커피 재배를 위한 필수 조건을 만족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연초부터 콜롬비아 중부 및 북동부 지역에서 약 300건 이상의 화재가 계속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도 보고타 인근에서도 뭐 산불이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줄어든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 그리고 또 엘니뇨가 되게 강해요. 네. 엘니뇨가 강할 때는 이제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행히도 커피 경작지에 대한 피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큰 보도는 없는데요. 네. 하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어떤 커피의 운명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해서 이번 주제를 골랐습니다. 네, 커피의 운명도 기후 변화에 달려 있는데 커피가 좀 기후에 민감한가요? 커피콩 같은 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 변화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커피 품종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이해가 쉬운데요. 네, 네. 약간 바리스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전 세계에 커피가 한 124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근데 사실 재배돼 가지고 유통되는 커피는 딱 두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하나가 로부스타고 하나는 아라비카. 아라비카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네. 겁니다. 근데 뭐 콜롬비아 산이니 뭐 에티오피아 산이든 뭐 브라질 뭐 베트남 이런 거는 원산지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 아라비카 아니면 로부스타다라고 네. 보는데 아라비카가 한 60% 로부스타가 한 40% 정도 됩니다. 먼저 로부스타는 우리가 보통 인스턴트 커피에 먹는 품종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예. 네네. 그 재배지나 경작 환경이 까다롭지가 않아서 값이 조금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풍미도 떨어지고 맛도 좀 떨어지고 해서 인스턴트 커피에 이제 저렴하게 이용이 되고요. 반면에 아라비아 품종은 우리가 카페에서 마시는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독립 커피점 이런 데서 마시는 건데요. 네네. 이 아라비카 품종은 좀 그 재배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렇겠죠. 기후도 연간 강우량이 한 1000mm에서 2700mm로 조금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되네요. 또 건기는 또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또 지속이 돼야 돼요. 또 그런데 온도는 또 서늘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열대와 아열대 지역 중에서 약간 고산지대, 네. 비가 많이 오는 고산지대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곳이 많지는 않죠. 그런 곳을 커피 벨트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만 아라비카 품종이 자라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라비카가 로부스타보다 좀 비쌉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기후 변화에 민감한 커피 품종은 당연히 아라비카. 그럼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 아라비카가 네. 기후의 변화에 좀 민감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서늘해야 되는데 이 커피 벨트에 최근 들어서 가뭄이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콜롬비아처럼 이렇게 산불이 자주 나기도 하고요. 이제 커피 생산국을 보면 최대 생산국이 브라질이에요. 네. 한 생산량이 한 30% 비중을 차지하고요. 뭐 그 뒤로 베트남, 뭐 콜롬비아 이런 순서인데 이 브라질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그 이상 기후가 있어가지고. 예. 커피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커피값이 이제 요동치기도 했었는데요. 네. 다행히 뭐 올해 브라질의 이 상황은 역대급 풍작이 예상되고 있어서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 콜롬비아나 이런 데서 산불이 있어가지고 또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영국 구호단체 크리스천 에이드가 지난해 5월 그 기후 변화와 커피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국제사회의 목표대로 우리가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잡아둔다고 하더라도 예. 커피가 경작 가능한 땅이 약 절반 정도 사라질 거다. 정확히는 54%가 사라질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 비가 얼마나 오느냐 또 얼마나 건조하느냐 볕을 얼마나 많이 쬐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한 뭐 채소도 그렇고요. 과일도 그렇고요. 맛도 달라지기도 한데 커피는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기후변화가 혹시 커피 맛에도 영향을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천 에이드 보고서를 보면 예. 커피 경작지가 높은 고도에 있을수록 맛과 풍미가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뭐 저기 에베레스트 근처에 있는 네팔에서도 하고. 예, 그렇죠. 근데 기후 변화로 갈수록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커피 경작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계 때문에 상당수 농장이 아라비카 품종에서 로부스타 품종으로 바꾸고 있어요. 네. 품종을요. 근데 이런 경향이 대세가 될 경우에는 아마도 소비자들은 풍미 있는 아라비카 품종을 싸게 즐길 수는 없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뭐 잠깐 뭐
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뭐 여의도만 하더라도 저희 점심 때 나가면은 점심 얼른 먹고 카페에 가도 다만석이에요. 커피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체감만 그런가요? 아니면 실제도 그런가요? 그런 상황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더 큰일이 난 건데요. 네네. 커피 전문점이 많은지 편의점이 많은지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커피 전문점이 더 많답니다. 그래요? 예. 2022년 말 기준으로 커피 전문점이 한 9만 곳 좀 넘게 있대요. 근데 반면에 편의점은 그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 5만 곳 정도라고 된다고 하네요. 근데 또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샹 같은 제과점은 또 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성장세가 2017년에 비해서 한 6년 동안 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커피 공화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커피를 즐겨 먹고 있거든요. 세계 커피 수요량이 지난 30년 동안 약 5%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커피 농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산림이 훼손된다 이런 거 논란이 있지만 여전히 뭐 수요량은 맞추고는 있지만 기후 변화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해서 지금 커피 산업계에서는 지금 사이렌이 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요는 늘어나고 고급 커피 품종의 커피 공급은 또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고 뭔가 변화하는 기후에 커피 산업계도 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책을 세워야 되긴 세워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산업계나 과학계에서 연구도 하고 뭐 품종 개발도 합니다. 지난달 말에 학술지 사이언스에 아라비카 품종의 유전체 분석을 완료했다 이런 논문이 올라왔는데요. 뭐 아라비카 품종 유전자는 거의 일치하고 뭐 미세한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연구도 나왔는데요. 이런 연구 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품종 개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체 연구부터 이제 제대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 그러니까 조금 건조해도 맛있는 아라비카 품종을 만들려고 유전체 연구부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스타벅스가 가뭄과 병해충을 잘 견디는 아라비카 품종 6종을 개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기온이 높아지면 그 커피나무에 커피 녹병이라는 곰팡이가 잘 생긴대요. 근데 이 커피 녹병의 저항성을 잘 갖춘 품종이 앞으로 조금 전망이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시도로요. 과거에는 사라졌던 종자를 부활하거나 아니면 야생에서 새로운 커피종을 찾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두 품종 말고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게 아라비카 로부스타인데 사실 100년 전만 해도 리베리카라는 품종이 있었어요. 리베리카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국 왕립 큐 식물원이라고 런던에 있는 식물원인데 여기가 이제 농업 전문 연구기관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에런 데이비스 박사팀이 지난해 학술지 네이처 플랜트에 리베리카 품종을 부활시켜서 기후위기를 극복하자. 그건 가능하다라고 이런 논문도 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리베리카라는 100년 전에 쓰는 커피가 아라비카보다 뭐 경쟁도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지도 잘 맞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맛도 좀 궁금하고요. 예, 리베리카가 100년 전에는 좀 유통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100년 전에 자취를 감춘 품종인데요. 그때만 해도 리베리카 품종은 맛이나 산미도 뭐 아라비카 못지않게 좋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산지대뿐만 아니라 따뜻한 저지대에서도 재배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시장에서 도태됐어요. 근데 이게 뭐 기후변화 때문에 도태된 게 아니라 이 에런 데이비스 박사의 그 의견은 당시에 재배 기술이나 품질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리베리카가 도태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부활을 시키면 충분히 아라비카의 경쟁마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리베리카 품종의 일종인 엑셀사 커피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한 농장 200곳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잘 확산을 시켜보자라는 게 이제 이 연구소의 주장인 거죠. 네네. 3254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소식 거기에 커피 이야기까지 오늘도 다양하고 다정한 편지 잘 받았어야 하는데 아직 편지 봉투 풀칠 안 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전 세계 커피 품종이 124종, 124종이라 하셨는데 리베리카, 아라비카 외에 야생종을 가져와서 경작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야생에는 아직 커피나무가 다양한 커피나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야생 나무를 찾아다니면서 이거 괜찮은 걸까라고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선두에서 꼽히고 있는 게 스테노필라라는 품종인데요. 스테노필라. 예. 보통 커피 열매가 검은색인데 얘는 조금 붉은색이에요. 아니 원래는 붉은색인데 얘가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라비카보다 한 7도 높은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맛하고 산미나 풍미도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런데 이 스테노필라 품종은 1950년대 이후에 야생에서 발견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시에라리온 근처 한 숲에서 군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더니 그 심사위원, 커피 맛을 감정하는 심사위원 81%가 이 스테노필라 품종을 아라비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아라비카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기후변화 시대에 잘 자라는 스테노필라가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이런 품종들이 그 일선 농장에 또 산업에 잘 그 확산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품종을 발견하고 개량한다고 해서 사실 그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걸 잘 보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 세계 커피 농가가 약 1240만 개라고 합니다. 1240만 농가만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는 기업형으로 보통 지어지지 않고요. 대부분 자장농, 소농들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좀 열대나 아열대의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이 소농들이 많이 커피 재배를 포기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소규모 자장농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발견해서 확산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품종을 확산하려면 농가에 대한 교육, 뭐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 보급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엑셀사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경작지가 확대될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같이 마시는 커피 계속해서 즐기려면 우리가 좀 노력해야 할 점들 또 이 기후 변화와 관련돼 있다는 점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종영 환경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커피 얘기한 김에요.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골라봤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하고요. 문자 한두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7530님, 오늘 일찍 퇴근해서 여유 있게 듣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1인 가구라 명절 혼자 보냅니다. 퇴근길에 예쁜 꽃 사왔는데 꽃들이 위로해 주겠죠? 모르겠습니다. 위로가 되려면 맛있는 거 시켜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867님,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진행자와 모든 분들 설 잘 쇠십시오 하셨습니다. 저희 연휴 때요 아주 특집 방송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aby.